윤석열 전 총장이 출마 선언 이후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들어갔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검증의 시간이 시작되겠지요. 먼저 어제 출마 선언과 관련한 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출마 선언 가운데 현 정부를 사실상 독재 정부로 규정하면서 국민 약탈이라는 표현까지 했던 부분이 충격을 줬는데요. 정권 교체라고 하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했던 표현이겠지만 이 표현을 놓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거친 표현이었죠.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 정권이 저지른 무도한 행태는 일일이 나열하기도 어렵습니다. 정권과 이해관계로 얽힌 소수의 이권 카르텔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책임의식과 윤리의식이 마비된 먹이사슬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은 권력을 사유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집권을 연장하여 계속 국민을 약탈하려 합니다. 우리 헌법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내려 합니다. 정권 교체 반드시 해내야 합니다. 정권 교체를 이루지 못하면 개혁과 파괴를 개혁이라 말하고 독재와 전제를 민주주의라 말하는 선동가들과 부패한 이권 카르텔이 지금보다 더욱 판치는 나라가 되어 국민들이 오랫동안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부패 완판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네, 매우 강도가 높았습니다. 자, 윤석열 전 총장의 이런 표현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 분 패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데 그 전에 네 분께 어제 출마 선언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는지 간단하게 총평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한 1분 정도로 요약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진영 교수 총평을 하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예상한 수준이었다.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안철수 대표가 2012년 정치하겠다고 선언했을 때 하고 비교했을 때도 더 떨어지는 실력이었다. 그 당시 안철수 대표는 중도 또는 새로운 정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나름대로 자기 가치 속에 담아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윤석열 총장은 나는 이제 야권 인사야 라는 것을 정확하게 밝히는 것 외에 저는 뭐 특별한 어떤 국가 비전이라든가 정책을 들은 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실제로 윤석열 총장 했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국민의힘의 이 좀 굉장히 좀 보수적인 의원이라든가 또는 태극기 집회에 나가는 분들이 하는 목소리와 저는 별반 차이가 없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김진태 전 의원 같은 분 발언하는가 뭐 저는 그런 느낌으로 들었고요. 약탈이라고 하는 것은 폭력적으로 뺏는 겁니다. 과연 그런 일이 있었는가요? 또 본인이 수사도 했겠습니다만은 과연 문재인 정부에서 부패 관련되는 사건들이 본인을 압박한 적이 있었던가요? 그런 일 전혀 없었습니다.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야당이 하는 선동에 불과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따로 이분이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어떤 의미 있는 대권 주자가 되기나 이런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비전은 없고 선동만 있었다. 네. 최수영 평론가의 평가는 어땠습니까? 저는 뭐 이게 야구에 잠깐 좀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야구. 예. 그러니까 대형 신인 타자가 주목을 받으면서 프로야구 데뷔 첫 타석에 들어섰는데 제가 보기에 조금 좀 의욕이 많이 넘쳐서 그런지 좀 크고 거친 스윙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공을 때려서 제가 보기에 여야 깊숙한 플라이를 날렸습니다. 날려서 좀 가능성은 보였던 그 대형 타자로서의 성장의 가능성은 보였던 내용이 그 데뷔전이었는데 그렇지만 앞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정교함과 힘과 타이밍 이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으면은 그 엄혹한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이런 점들에 좀 보완을 해야 하겠지만 저는 한마디로 총평을 한다 그러면 가능성을 모인 데뷔전이었지만 앞으로 많은 보완점과 그다음에 조금 준비성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을 좀 남긴 데뷔 타석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야구에 비유하니까 이해가 잘 되네요. 힘은 보여줬지만 힘이 너무 들어갔다. 네. 윤경호 의원은요? 과거 왕조 시대에 반란을 일으킨 세력을 토벌하고 물리치는 토경문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가끔씩 우리가 역사 공부할 때 어떤 세력을 물리치는 토경문 중에 아주 명문 이런 거 역사 시간에 가끔 배웠어요. 근데 이 윤석열 총장의 선언문이
저는 그냥 토경문인 것 같은 그 아주 거친 격정 예. 이런 걸로 가득 차 있더라. 근데 그 대상이 불과 본인이 3개월, 4개월 전에 몸담았던 바로 그 정부란 말이죠. 그 정권이란 말이죠. 중간에 보면 뭐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국민 약탈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뭐 정권의 무도한 행태 이런 표현도 있어요. 예. 기만 뭐 온갖 하여튼 감정이 섞여서 내뿜을 수 있는 얘기들은 참 많습니다. 뭐 먹이 사슬을 구축해서라는 표현도 있고요. 그러니까 국민 약탈 뭐 이런 거 훨씬 뛰어넘는 얘기들이 많은데 본인 스스로가 나중에 후반부에 나중에 먹고 살 현안 그리고 국민의 미래 할 일에 대해서 점점점 이게 바로 정치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대목에 대해서는 어저께 별로 얘기를 못했죠. 누구든지 정치 참여의 변을 얘기할 때는 사실 평화, 뭐 복지, 발전 이런 그런 미사여구와 함께 시대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예. 사실은 내놓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 지금까지 얘기해왔던 공정이든 뭐든 간에 윤석열 하면 떠올릴 수 있는 시대 정신을 어저께 처음 내놓은 선언문이니까 그걸 내놨어야 된다. 그런 점에서 저는 굉장히 실망스러웠다. 이런 말씀. 역시 좀 비전이 결여된 경문 같았다. 김한규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는 뭐 윤석열 전 총장 이제 뭐 대권 후보자게 되겠죠 호칭이 그 어떤 말투라든가 말 내용은 이 정도는 예상했습니다. 그거에 뭐 동의를 하냐 안 하냐는 변론을 하더라도요. 왜냐하면 제 기억 속에 그 이미 그 과거 박근혜 정권 시절 대구 수사할 때 국정감사장에서 보여준 그 당시 사실 검사장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냥 예. 부장검사 수준 아니면 지청장이었나 팀장 수준이었거든요. 직책이 그럼에도 바로 옆자리에 뒷자리에 그 서울중앙지검장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의원들 얘기하는데 뭐 이건 뭐 상사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런 예. 식의 말을 해버렸거든요. 예. 그거 굉장히 거친 말을 쓰면서 예. 그래서 저는 현재 검사가 저런 식으로 그러니까 거의 생중계되다시피 한 카메라 앞에서 그런 말을 하는 거 보고 과연 그 본인이 대권 후보로 나올 때 정제된 용어라든가 어떤 감동을 주는 어떤 단어라 보기보다는 굉장히 격정적인 그리고 본인이 검찰총장을 재직할 때 겪었던 여러 가지 트라우마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표현은 나올 수 있었겠다. 거친 표현. 어떻게 보면 현 정권에 대해서 거의 뭐 아주 척을 진 듯한 용어를 쓰지 않았겠습니까? 뭐 독재 정권화 만들었는데 그 용어는 충분히 이런 부분이 예상 가능했고요. 예. 근데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뭐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지만은 그래 현 정권을 비판하는 건 좋은데 그럼 앞으로 그 우리 유권자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비전 제시는 앞으로 이제 약 한 200 며칠 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세세하게 좀 사람들을 감동시켜주고 희망을 줘야 된다. 근데 이 부분은 거의 보여지지가 않았거든요. 예. 이것은 굉장히 윤 후보한테 큰 숙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네 분 패널의 말씀을 들어봤는데 전반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 여기에는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떤 글을 보니까요. 고급 한우로 국을 끓인 것 같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내 거친 표현과 불안한 고갯짓과 전쟁 같은 선언문 또 이렇게 표현한 글도 있더군요. 최수영 평론가 네. 메시지 전문가로 보셨을 때 네. 사실 어제 이제 출마 선언하면 그게 이제 컨벤션 효과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훨씬 더 이렇게 더 많은 지지율 상승으로 이렇게 나와야 될 텐데 그렇게까지 호평을 받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랬다면 왜 그랬다고 분석하십니까? 저는 사실 어저께 라이브를 지켜보면서 메모하면서 꼼꼼히 좀 지켜봤습니다. 저도 관심이 있었고 뭐 온 국민의 관심이야 뭐 일단 더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는데 일단 제가 정말 느끼기에 그 가장 메시지의 기본 법칙이 있습니다. 연설의 성패는 계몽이 아니라 공감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뭔가를 대중들이 기억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감동받는 거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가장 제가 보기에 결여돼 있었던 거죠. 그리고 선거 캠페인을 출발할 때 기본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첫째, 무엇을 말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두 번째, 어떻게 말할 것인가를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말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것에 약간 보니까 그런 준비들이 좀 결여돼 있고 그다음에 좋은 메시지에 담겨야 할 요소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F 그다음에 ES를 합니다. 그러니까 F가 팩트입니다. 사실. 예. 두 번째가 감정, 이모션. 예. 세 번째가 심볼, 상징화할 수 있는 거. 그게 제가 보기에는 좀 결여돼 있었어요. 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그렇잖아요. 말을 굉장히 바른 말을 하면은 논리가 뚜렷뚜렷하면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말이야 바른 말이지 얘기하고 감정에만 호소하면 또 이러지 않습니까? 울고불고 매달리는 거냐? 이렇게 또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성과 감정이 잘 녹아서 조화롭게 상징이 적절히 녹아 있어야 되는데 예. 그런 점들이 안 돼 있었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조금 이제 세 가지를 좀 이제 구체적으로 지적한다면은 너무 닥치고 공격 일변도에 연상됐다. 예. 그러니까 거친 언어와 공격적 낭독을 했던 것이 물론 본인 입장에서는 국민이 소환을 했고 정권 교체 부름을 받고 나왔다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강성 발언했겠지만 그러기에 본인이 얘기했던 중도에 대한 고려가 빠졌던 것으로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두 번째는 이제 대안이 모호했고 정책 비전 두 분 다 지적하셨지만 물론 이게 4천자 그다음에 15분 이렇게 제가 보기엔 너무 나열식으로 간 것보다는 그래도 강렬하지만 기억에 남는 몇 개가 부족했다라는 말. 그다음에 다 사실은 법조인 윤석열에 대한 건 기대를 했어요. 법 공정, 법치, 실사구시, 분노하지 않는 나라. 그런데 정치인 윤석열의 브랜드가 없었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이고 문제 해결사로서의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했던 것. 이것이 저는 어제 연설에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 무엇인가 부족하지 않았던가를 제가 지금 분석을 한 겁니다. 이거 부족한 점으로. 네. 아주 제대로 분석을 해오셨네요. 논문이 한 권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자, 방금 메시지 전문가 최수영 평론가도 지적했는데 감동이 좀 부족했다라고 하는데 그 감동은 역시 공감에서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 했던 표현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국민들과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가 이 부분 한번 짚어볼 텐데요. 현 정부를 국민 약탈 또 독재 정부 이렇게까지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공감할까 하는 것. 그 부분은 아까 들어봤고요. 이제 사면과 관련해서 윤석열 전 총장이 했던 얘기가 있고 일본에 대해서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표현 한번 들어보고 이 부분에 대한 공감도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면 문제는 법을 적용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국민들의 그 민심을 살펴서 정치적으로 결단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연세도 있고 또 여자분인 두 전직 대통령의 그 장기 그 구금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국민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저 역시도 그런 국민들의 생각에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한일 관계는 뭐 국민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수교 이후에 가장 지금 관계가 열악해지고 이제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까지 지금 관계가 아주 망가졌습니다. 외교는 실용주의, 그 실사구시, 현실주의에 입각을 해야 되는데 어떤 그 이념 편향적인 죽창가를 부르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가 지금 정권 말기에 이걸 어떻게든 또 수습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는 뭐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들어봤는데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현 정부를 국민 약탈 정부라고 규정한 것. 두 번째로는 사면과 관련해서 본인이 수사해서 구속을 시켰죠. 그랬는데 연세도 있으시고 또 여성분이고 안타까워하는 국민이 많다라고 하면서 사면에 긍정적인 입장을 비쳤습니다. 그리고 일본과 관련해서 죽창가라고 표현할 수 하나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한일 관계를 표현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느냐에 따라서 지지율과도 관련이 있겠죠. 박진영 교수, 세 가지 가운데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뭐 전혀 공감이 안 되죠. 특히 이제 그 이분이 생각보다 정치적 좀 수를 낸 것 같아요. 꾀를 냈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이제 사면 문제는 이제 본인이 두 대통령을 구속시킨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전혀 관계없는 척 이렇게 동정심 있는 척하면서 이 야권 지지층에 호소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이제 죽창가 문제는 사실은 죽창가와 한일 관계는 별 관련이 없습니다. 죽창가는 조국 장관을 지목한 거지 않습니까? 조국 장관을 소환함으로 인해 가지고 나는 야권의 대표적인 주자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려고 하는 저는 그런 전략으로 보이는데요.
이 한일 문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요. 2019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합의 파기한 거에 대해서 정치적 선언인지 법적인 구속이 없다라고 해서 헌재에서 우리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전혀 뭐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요. 그 당시에 우리 국민들이 전부 다 불매운동 했지 않습니까? 또 일본이 도발한 측면도 있고요. 결국은 뭐냐면은 이거는 조국 장관을 소환해서 자신과 대립각을 만들려고 하는 저는 정치 전략처럼 이렇게 보였습니다. 예. 최수영 평론가. 네. 저는 이제 어제 그 죽창가 그 얘기를 보면서 이제 그 대목을 하나 전 짚고 넘어가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윤 총장이 이제 앞으로 본인이 이제 법조인 출신이다 보니까 외교 안보라든가 이런 현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저는 하나의 그 사례로 끌어서 자기 앞으로 비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저 죽창가가 나왔던 2019년이 한일 반도체 문제 갈등으로 인해서 그때 수출 규제가 되면서 이제 반일 감정이 이제 전국적으로 치솟았는데 그럴 때 저는 정부가 어찌되었건 사실 정치권은 국민 여론을 앞세워가지고 일본을 압박하더라도 특히나 이제 정부는 외교의 기본이라는 게 앞문을 닫아 걸더라도 뒷문을 열어놓는 게 그게 외교의 기본인데 정부가 저렇게까지 분노 일변도로 나가버리면 그 다음에 중재하거나 이른바 협상의 여지들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예. 저는 그런 점들을 위해서라도 사실 그때 조금 좀 정부가 너무 강경 일변도로 가는 바람에 우리가 나중에 어떤 절충의 여지들이 조금 좀 우리가 외교적으로 좀 확보되지 못한 점이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지적이 그때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이제 물론 이제 박진영 교수 말대로 이제 뭐 조국 전 장관을 소환하는 그런 측면도 있겠으나 전 제가 보기에 저 사례를 본인은 앞으로 그러니까 한국이란 나라가 어떤 외교적 정체성을 가지고 국제사회에 대응해야 되겠느냐 그런 점을 좀 우회적으로 사례로 빗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분석을 했습니다. 윤경호 의원은 어떤 부분 지목하시겠습니까? 한일 관계 언급은 아마 흔히 말하는 과외 공부의 요약을 본인이 전달하다가 이게 대목대목 지금 선택적으로 인용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창가라는 것도 뭐 얼핏 보면 한일 관계에 등장해야 되는 용어인 것 같은데 잘못 선택이 된 거고 나머지 뭐 실사고시 실용주의 이런 얘기는 그야말로 짧은 시간 내에 아마 뭐 어떤 분들에게 과외를 받아가지고 이제 머릿속에 집어넣은 건데 그걸 짧은 답변 속에 내놓으려고 하다가 약간 스텝이 뒤엉킨 거죠. 정말로 한일 관계를 제대로 분석을 했다면 일본의 대일 수출 규제 이전에 강제징용 문제 그리고 과연 역사에 대한 해석 이런 것들이 국제법적인 판례를 따를 것인지 아니면 한일 관계의 특수성도 감안을 해야 될 것인지 정말 반성과 사과 이런 것들이 이 보상보다 먼저인지 이런 얘기를 했다면 정말 공부 많이 했구나 그렇게 평가해 줄 거예요. 전 그래서 어저께 그 선언문 자체도 과거에 우리가 민주화운동을 할 때 독재 정권을 향해서 타도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윤석열 총장이 타도라는 이 단어 하나 안 쓴 게 참 다행이다. 네. 정권 교체 뭐 다른 여러 가지 용어를 썼지만 타도라는 용어까지 써버렸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왜 그랬을까? 역시 주변에 참모가 참 없구나. 윤경호 의원 보시기에 어제 선언문은 누가 쓴 것 같아요? 뭐 제가 취재를 다 못했습니다만 본인이 썼다는 얘기를 한 매체가 했어요. 그리고 이미 16일부터 초안을 완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주일 이상을 저 내용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줬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저렇게 가지런해지지 못하고 세련되게 윤문이 되지 못하는 거는 주변에 참 죄송합니다만 아직 참모가 부족하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본인의 내공이 아직 부족하다는 게 저는 이런 것 속에 좀 녹아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취재를 해보면 이제 사실 윤석열 전 총장은 언제 등장할까 사람들이 많이 기대했잖아요. 기다리고. 그런데 이제 29일 날 출마 선언한다라고 하면 대체로 이렇게 중요한 선언문 같은 경우에 원고를 누군가가 쓰고 그것을 독해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다 보고 이런 의견도 들어보고 저런 의견도 들어보고 그러다 보면 좀 새 나오잖아요. 그래서 기자들이 취재를 해서 이런 내용이 담길 것 같다, 뭐 이런 걸 강조할 것 같다라고 하는데 어제 본인이 선언문 발표하기까지 아무도 그걸 몰랐어요. 그렇습니다. 쓰질 않았어요. 두 가지 중에 하나죠. 보안이 엄청 잘 됐든지 독해를 제대로 안 했든지 뭐 기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취재를 전혀 못했을 리는 없고 그런 점에서 보면 이렇게 그 어떤 선언문이라고 하는 중요한 문안을 만드는데
공동으로 이렇게 하는 작업은 좀 없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아직 팀이 꾸려지지 못했다. 그리고 그 팀 안에 서로의 역할 분담, 그러니까 외교안보 문제에 대해서 조언을 해줄 사람, 또 경제 분야에 대해서 조언을 해줄 사람, 또 기본적인 철학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이 거기에 또 투영이 돼야 되는 이런 것들이 준비되기에 지금 뭐 시간이 부족했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는데요. 따지고 보면 3월 4일에 총장직을 던지고 어저께까지 뭐 118일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그 사이에 정치권에 내가 들어오겠다라는 메시지를 던진 게 5.18 메시지 던졌고 그다음에 현충일에 또 던졌으니까 예. 그 과정에서는 분명히 나는 정치를 하겠다였으니까 그랬다면 어저께 선언문에 그런 것들이 충분히 녹아내렸어야 되는데 부족했던 거는 결국 참모의 부재, 본인의 내공 부재 뭐 이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윤석열 전 총장의 출마 선언이었기 때문에 뭔가 좀 설렘도 있고 감동도 주고 오랫동안 남을 만한 그런 것 좀 기대했는데 거기까지는 못 미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김한규 변호사, 그 지금 우리가 지적한 세 가지에 대한 공감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저는 뭐 B학점은 줄 수 있겠다. 그러니까 A학점처럼 뭐 아주 잘했다고 볼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뭐 C나 D처럼 낙제점을 주기는 좀 어렵다 보는 게요. 이 사면이라든가 한일 관계, 특히 이제 외교 관계겠죠. 이런 부분은 당연히 예상 질문을 뭐 올 거라고 윤 총장도, 윤 후보도 뭐 예상했을 겁니다. 그래서 후보라고 안 하셔도 됩니다. 아직 뭐 등록도 안 했고 그냥 지금- 윤석열 전 총장으로 합시다. 윤석열 예. 총장. 예. 그 이 사면론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검사 중에서 그 본인이 이제 기소하고 유죄 판결을 받고 실형 선고를 받은 그 어떤 피고인에 대해서 사면을 원하는 검사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성과가 이제 일부분 이제 훼손되는 느낌을 받으니까 단 한 명도 없는데 이거에 대해서 전직 대통령 2명을 구속하고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것은 윤 총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본인 인생에서 가장 커다란 업적 중 하나거든요. 근데 이것을 뭐 지금 뭐 사면에 대해서 사실 긍정적인 발언을 한 겁니다. 이거는 본인이 뭐 우리나라 이제 보수층이겠죠. 보수층에다가 긍정적인 어떤 메시지를 던진 건데 이건 많이 고민을 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한일 관계에서 좀 아쉬운 점은 적어도 이 한일 관계에서 이 역사 문제, 이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분명히 언급을 하셨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언급을 하지 않고 이 한일 관계가 굉장히 지금 부실했다. 이 부분만 굉장히 비판한 것도 뭐 일리는 있겠지만 이 부분에 예. 대해서는 좀 약간 아쉬운 점이 있는데 주창가 끝낸 것은 굉장히 좀 저는 뭐 약간 절묘한 묘수다. 왜냐하면 조국 장관이 속된 표현으로 낚이셨거든요. 그럼 결국은 또 조국 대 윤석열 모두로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글쎄요. 이건 윤 총장의 고도의 수인 것 같은데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아무튼 이제부터 본격적인 검증의 시간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어제 출마 선언 이후 오늘 첫 번째 공식 행보는 국회 소통관을 찾아서 기자들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도성에서 한 600년 가량 500년 넘게 사셨으니까. 군산에서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저희 아버지 때 이제 학교 다닌다고 예. 공주를 받고 하니까 뭐 저희 피는 뭐 충남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 집안이 거기서 500년 이상 살았으니 예.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 소통관을 와서 보니까 한국 정치의 그 생생한 현장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있기에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지켜져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 또 정치에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 언론에서 많이 채워주시고 이 나라 민주주의가 잘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 윤석열 이제 정치에 그 첫 발을 디뎠는데 여러분들의 많은 가르침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수영 평론가, 네. 국회 소통관을 맨 처음 네. 행보 네. 장소로 택한 이유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간의 소통 부재에서 나는 이제 탈피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사안에 직면했을 때
가장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해명하는 것보다 그것을 이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간다든가 그렇게 하는 게 가장 논란을 조기에 잠식시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소통관을 갔던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오늘 저 소통관 데뷔전이야 이제 그냥 인사차 들렀으니까 이제 뭐 저렇게 저런 정도의 상견례로 마무리되었겠지만 앞으로 이제 어떤 행사마다 이제 기자들이 따라다니면서 백브리핑을 들을 겁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이야기가 있고 뒤돌아서 이제 기자들이 전부모의 백브리핑 이야기가 있을 텐데 앞으로 윤 총장이 저렇게 공식적인 워딩 말고 이른바 백브리핑에서 저건 검찰 때 하던 백브리핑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낱낱이 하나하나 다 본인이 얘기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행동까지도 기자들이 다 거기다 이제 받아치기 때문에 앞으로 저런 이제 검증의 현장들을 어떻게 본인이 저렇게 공식적인 무대 말고 아주 행사마다 어떻게 이제 대비할지 어떻게 처리할지 저는 저게 굉장히 검증의 시험대에 들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경호 의원 내 피는 충남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마 어떤 기자가 물었나 보죠. 네. 물었나 보죠. 네. 예. 굳이 따지면 사실 고향은 본인이 어린 시절에 어디서 지냈느냐 그리고 흔히 말하는 중고등학교를 또 어디서 다녔느냐 이런 거죠. 그런 걸로 따지면 윤석열 총장은 서울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친이 고향이 거기고 그다음에 뭐 가문이 500년 600년 살았다. 좋습니다. 근데 다만 우리 대한민국 현실에 지금 충청 대망론 이런 게 아직 있지 않습니까? 충청도 출신이 아직 대통령이 뭐 되지 못했다 이런 건데 그런 게 다른 지역에서는 오히려 약간의 반감을 좀 뭐 불러일으킬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굉장히 그걸로 뭉치는 효과가 있겠죠. 그런 얘기를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처음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지금 정치부 기자들 앞으로 상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소통관이라는데 처음 찾아간 건데 이제 정말 아까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무차별 검증이 시작된 거죠. 그런데요. 오늘 윤석열 전 총장이 국회 소통관을 찾았을 때 기자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던졌던 질문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동훈 전 대변인 관련이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동훈 전 대변인 열흘 만인가 그만뒀죠. 그때만 해도 뭐 윤석열 전 총장과 의견이 맞지 않아서 그랬을 것이다. 100% 그렇게 믿었죠. 그랬는데 최근에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수산업자로부터 골프채를 받았다든가요. 뭐 이렇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지금 입건이 됐는데 이 내용 알고 있었느냐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답변을 회피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태도 곤란하겠죠. 그 내용 한번 들어보실까요? 글쎄 뭐 본인의 그 신상에 관한 뭐 개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뭐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모르는 게 결정된 말씀이신가요? 글쎄 본인의 그 신상 문제라서 자기가 개인적인 이유로 좀 그만두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서로 간에 양해를 했습니다. 박진영 교수, 네. 뭐 확실하게 이해가 되는 답변은 아니네요. 그렇죠. 이제 뭐 보통 이제 정치인들 같은 경우 저런 경우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몰랐다고 이야기합니다. 뭐 실제로 몰랐을 수도 있고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나는 몰랐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이렇게 해서 뭐 이후에 알게 됐다 이렇게 이제 정말 명확하게 답변을 하는데 이동훈 기자와 이렇게 뭐 상의를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개인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또 회피해 버리는 이 이제까지 했던 본인의 말투에 이렇게 연속선상에 있어 버리더라고요. 좀 이게 기자들이 좀 답답했다고 이렇게 느꼈을 겁니다. 기자들이 또 이제 이동훈 그 전 대변인에 대해 가지고 약간 좀 불편한 감을 가졌더라고요. 이동훈 대변인 기자들 대할 때 좀 태도라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기자들도 뭔가 좀 캐내려고 했던 건데 거기에 대해서 그럼 단호하게 선을 긋든지 아니면 편을 들든지 잘못했다고 하든지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이 질문은 앞으로도 또 나올 수 있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윤경호 의원 어제 기자회견 혹시 보셨나요? 예. 어제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전 총장한테 이동훈 대변인 왜 그만뒀나요? 이런 질문한 기자가 없었죠. 없었죠. 어저께만 해도 이 금품 수수에 관련한 정확한 아마 아니 정보가 금품 수수가 안 나왔어도 어찌됐든 윤석열 전 총장의 1호 인사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그만뒀는데 그게 궁금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그 질문이 어제 나왔다면 어제 출마 선언과 기자회견은 경찰 수사가 밝혀지기 전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윤석열 전 총장이 어떤 답변을 했느냐에 따라서 아주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는 그런 사건인데 그걸 아무도 질문을 안 했기 때문에 알 수가 없게 돼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저께 그리고 엑스파일 질문도 사실은 후반부에 가서 예. 겨우 다뤄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정치인으로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기까지 처음에 어찌 보면 큰 패착 중에 하나가 대변인으로 임명한 사람이 불과 열흘 만에 석연찮은 이유로 그만뒀던 거. 이게 그러면 둘이 서로 안 맞았던 거냐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거냐니까 당연히 지금 앵커의 말씀처럼 그게 국민적인 관심사, 궁금증이 돼야 됐는 거고요. 그 전에 나왔던 게 이제 그 후에 나왔던 게 엑스파일이었으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사실은 질문이 좀 집중적으로 다뤄졌어야 된다는 아쉬움 저도 크게 많이 가졌습니다. 예, 어제 참 그 질문을 왜 안 했는지 저는 참 궁금하더라고요. 그런데 최수영 평론가, 그 어제 경찰 수사 밝혀지기 전까지만 해도 저것 때문에 그만뒀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일 저희가 이제까지 저도 뭐 각종 방송에서 얘기하면 아마 그 입당 시기를 예. 놓고 갈등을 빚었기 때문에 윤 총장의 주류와 뭐 밀려서 그만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게 이제 지배적 견해였는데 저게 불거지면서 지금 이게 굉장히 논란이 그러니까 아주 상당히 반대쪽으로 지금 불붙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랬다면은 이거는 어떤 그 자기 1호 인사에 대해서 혹시나 어떤 그 법에 위반된 혐의에 대해서 그것을 인식하고 그만뒀느냐 이거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예. 사실 이제 어저께 만약 이 지분이 나왔더라면은 오늘의 답변에 따라서 모든 것이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었는데 앞으로 이제 저 얘기가 윤 총장이 그냥 앞으로 난 뭐 거기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반복해도 이제는 더 이상 구체적으로 질문 들어가기가 애매한 시점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저는 어저께 기자들이 물론 제한 시간이 40분 정도 있었다지만 저는 조금 더 날카로운 질문들이 없었던 점이 아쉽고 왜 그렇게 했을까? 사전에 질문을 짠 것도 아닐 텐데 그 아쉬움은 좀 듭니다. 김한기 변호사, 만약에 이동훈 전 대변인이 윤석열 전 총장과의 의견 차이 때문에 그만둔 것이 아니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서 조사 중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만둔 게 맞다면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 봤을 때 신상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부분과 또 하나는 의견 차이 뭐 또는 그런 것 때문에 첫 번째 인사를 그르쳤다는 부분과 어떤 부분이 부담이 더 적을까요? 저는 뭐 두 부분 다 부담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언론에 대대적으로 공론화된 어떤 제1호 영입 인사였고 또 국내 유력 그 일간지 논설위원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제 윤 총장이 답변하는 어떤 모습을 보고 좀 많이 좀 이해하기 어렵다, 좀 안타깝다고 생각이 드는 게요. 만일에 상상을 해보면은 윤 총장이 만일에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은 이동훈 기자는 대통령 만약에 지위가 청와대 대변인인 셈인 거거든요. 뭐 홍보수석일 수도 예, 있고. 홍보수석이 있을 거죠. 근데 만약에 그런 직책에 있는 사람이 경찰에 입건이 됐다. 뭐 청탁금지법으로. 그러면 당연히 국민의 알 권리 대상이 뿐만 아니라 명확하게 밝혀야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떤 이유로 사임을 했고 언제 그거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신상필벌을 했다. 알려야 되는데 아까 윤 총장의 그 답변은 애매모호한 지금 내용이었거든요. 저는 이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되고 그 마치 자기 식구 감싸기 이런 식의 모습이었거든요. 이런 모습은 좀 다시는 나와서는 안 된다. 좀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최수영 평론가, 물론 그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동훈 전 대변인 입장에서는 내가 그것 때문에 그만둔다고 밝힐 수는 없었겠지만 기자들이 그렇게 물어봤잖아요. 혹시 뭐 의견 차이 때문에 그만두는 거냐? 그건 알아서 해석하시기 바란다. 그렇게 네.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우리가 알아서 해석하라고 했을 때는 그것 때문에 그만둔다라고 그렇죠. 받아들여지게끔 유도한 측면이 있지 않아요. 그렇죠. 왜 저렇게 대답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본인이 그때는 뭐 저도 추론입니다만은 그때는 이제 아마 이게 불거지기 전이었을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때는 본인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주류에서 밀려났지만 내가
어쩌면은 자기 생각이 관철되지 않아서 내가 그만두고 나갔다라는 그렇게 좀 언론에 비춰지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원했는데 일부 언론들도 그렇게 받아줬지만 또 일부 해석하기 좀 달랐는데 어쨌든 지금 이게 불거진 이상 오히려 전 윤 총장의 1호 인사였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가 두고두고 윤 총장에게 조금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 같아서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윤 총장이 뭐 해명은 뭐 비슷하게 하겠지만 어쨌든 조금 굉장히 이미지에 좀 큰 좀 흠집은 나지 않았나 그런 좀 분석을 합니다. 예, 아무튼 모양이 좀 구겨지게 됐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하나 관심을 모을 뉴스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죠. 김건희 씨도 언론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매우 관심이 가는 대목이죠. 한번 살펴볼까요? 김건희 씨가 본인의 의혹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왜 본인이 나섰을까요? 우리가 정확한 내용을 알지는 못하지만 이른바 윤석열 X파일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해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유흥업소 출신이다 뭐 이런 글이 있었던 모양이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런데 그 유흥업소에서 일을 할 때 이름이 줄리라고 불렸느냐 뭐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 자기는 그런 것 전혀 상관이 없다. 기가 막힌 얘기다. 내가 그리고 석사가 2개고 박사 학위가 하나인데 뭐 그렇게 뭐 할 시간도 뭐 이유도 없었다. 유부남과 동거설 이것도 부인했는데 이 해명을 보면서 궁금한 게요.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이른바 김건희 씨 관련된 의혹을 알고 있을까 궁금한데 오히려 이렇게 해명하면서 관련된 내용들이 이런 거였구나라고 사람들이 알게 돼버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윤경호 의원 혹시 뭐 줄리, 유부남 동거 이런 설들이 있었나요? 저는 처음 들어봅니다. 흔히들 말하는 찌라시 일부 이런 주장들이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유튜브에 떠도는 것들 중에 이런 게 있는데 문제는 장모인 최모 씨가 2건의 송사를 요란하게 벌였죠. 뭐 어떤 건은 윤석열 총장과 김건희 씨가 결혼을 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나중에 이루어진 것도 있는데 그 전에 이루어진 것 중에 하나인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서 최모 씨로부터 일방적인 피해를 당했던 정모라는 분이 아마 일부 매체들을 돌아다니면서 하소연을 하면서 본인이 당했던 그런 억울함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이 장모인 최모 씨 그리고 딸인 김모 씨 그리고 그들을 돌봐줬던 뭐 뒤에 어떤 사람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아마 다 퍼지면서 정리가 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는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내용들이 엑스파일의 일부인가 보다라고 지금 사람들이 짐작을 하게 돼버렸단 말이죠. 왜냐? 본인이 직접 그 부분을 언급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그 언급한 얘기가 대체 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아마 기자들이 후속 취재를 할 거고요. 저는 사실 그래서 엑스파일이라는 게 나왔을 때 장성철 씨가 그걸 봤다고 했고 실체를 또 주장했지 않습니까? 근데 실체가 없는 거 아니냐라는 한쪽의 반박 이런 거를 불식시키려면 결국 엑스파일이 어떤 내용인지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것 같다. 예.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이게 이제 뭐 누가 먼저 열었는지 모르지만 판도라의 상자가 살짝 열려버린 그런 형국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한기 변호사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뭐 제기됐던 의혹 가운데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과 관련해서는 뭐 도이치모터스 증권 관련 뭐 이런 정도만 알았지 호스티스 출신이라든지 또는 뭐 유부남과 동거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몰랐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본인이 앞서서 인터뷰하면서 그걸 해명에 나선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사실 이 증권 관련해서는
이게 좀 어렵습니다. 내용 들어가 보면은 사람들이 어려워서 그렇게 이렇게 널리 퍼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어떤 뭐 과거에 뭐 유흥주점에서 일을 했다든가 뭐 동거를 했다든가 이건 사실은 입방아에 그 쉽게 쉬운 주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그 재미 삼아서라도 널리 퍼질 수 있고요. 전파력도 굉장히 많고. 그런 얘기가 있긴 있었나요? 소문은 저도 뭐 돌긴 돌았는데요. 근데 약간 좀 구분해야 될 것이 예를 들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어떤 이런 증권 관련된 주식 관련해서는 이거는 사법의 영역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검증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고 이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되고 사법당국에서 지금도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예, 수사 중이니까 아마 머지않아서 뭐 진위 여부가 밝혀질 겁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배우자가 예를 들면 지금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가 결혼 전에 과거에 뭘 했다라든가 동거했다 이게 검증의 대상인지 좀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본인이 지금 안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주장하는 내지는 엑스파일의 이 내용이 만약 있다면 주장하는 쪽에서 증거를 대야죠. 예를 들면 유흥주점에서 뭐 배우자를 봤다라든가 뭐 동거한 남자가 있다든가 이 부분을 명확히 밝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만약에 계속 검증 대상이 이 부분으로 흐른다면은 굉장히 흑색선전이 되고요.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를 뽑는데 지금 이게 나와 있는 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공적 영역, 아까 말씀드렸듯이 증권 비위라든가 범죄라든가 아니면 권력남용이라든가 이건 철저히 검증해야겠지만 결혼 전 얘기의 사생활을 계속 검증한다는 건 좀 동의하기 힘듭니다. 네. 윤석열 전 총장은 부인이 이런 인터뷰한 것 보지 못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사모님께서 직접 인터뷰도 하셨던데 그거를 좀 보셨는지 어떻게 보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글쎄, 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이경희 여사께서 직접 육성 인터뷰를 하셨던데 뭐 그거를 좀 보셨는지 아니면 딱히 뭐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제가 아침에 그 일찍 행사 나오느라고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박준희 교수 인터뷰한 것을 몰랐다는 얘기일까요? 인터뷰한 내용을 못 봤다는 얘기일까요? 인터뷰한 것을 몰랐을 수도 있죠. 예,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제 이 정치인의 배우자가 본인의 사생활 관련돼 가지고 어디 가서 인터뷰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예. 이렇게 또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서서 부정하는 경우도 잘 없고요. 우리 김한구 변호사님 말씀이 맞습니다만은 이 사생활이라는 것들이 결국은 가서 이 언론이라든가 또 호사가들의 도마 위에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이 윤석열 씨의 부인이 이것에 대해서 부정을 하려면은 윤석열 총장 관련해서 어릴 때 사진까지 다 나오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인도 과거의 인생사에 대해서 좀 밝혀주면은 이런 호사가들이 만들어내는 뭐 이게 소문인지 진실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런 것들도 저는 판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부인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7월 2일 날 장모 재판 1심 선고가 나오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해서 이 사생활이라는 모든 측면에 대해서 사전 완충제 측면에서 이야기를 한번 해놓는 것이 아닌가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장모 재판이 만약 유죄가 나온다면요 사생활에 관한 모든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막 날개도 치는듯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예방적 측면에서 먼저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예방이 될까요? 최수영 평론가 만약에 네. 윤석열 전 총장도 모르게 단독으로 인터뷰를 했다면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사실 저는 뭐 저 몰랐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실 부인의 그 공보도 캠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대목이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사실은 그 사실 후보자만큼의 중요성을 갖고 하는 게 공보 전략에서는 그 부인에 대한 그 이른바 언론 미디어에 대한 대책도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뭐 정말 몰랐다고 하니까 모를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사실 그게 공보의 어떤 그 기본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캠프의 의견이었다면 조금 좀 사실 좀 이해는 안 됩니다. 근데 저는 그 뉴스버스라는 굉장히 생소한 매체와 인터뷰를 했고 예. 그리고 육성까지 했고 그다음에 뉴스버스는 어떤 매체인가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뭐 이런 미디어 그 업계에 저도 굉장히 오래 종사해 왔는데 인터넷 매체죠. 뭐 인터넷 매체 같은데 저는 사실 뭐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소한 매체에 인터뷰를 했다는 것도 저는 잠깐 그 정말 자기가 어떤 그 미디어에 대한 파장을 생각했다 그러면은 좀 더 큰 매체라든가 좀 대중적 영향력이 큰 다른 매체를 선정할 수도 있었을 텐데 어쨌든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하면서 보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상하게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이제 저는 이제 이게 여기에 의미가 있는 게 그동안 이제 그동안은 그냥 엑스파일로 그냥 통칭해서 다녔는데 이제 드디어 질문이 나온 겁니다. 구체적으로 질문이 나왔으면 답변이 나와야죠. 이제 그동안은 사실 엑스파일이라고 통칭했으니까 질문이 없었으니 어떻게 답변도 할 수가 없었죠. 윤 총장 표현대로 괴문서였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뭔가 저렇게 부인이 육성으로 해명을 어쨌든
어떤 한 매체화 했기 때문에 예. 앞으로 이 문제는 수면위에 나간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여러 가지 앞으로 또 공방들이 오갈 수 있는데 저는 어쨌든 저도 김만규 변호사 저 말씀에 제가 대단히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더 이상 검증의 대상이 안 되고 그냥 새로운 증거라든가 새로운 뭐 어떤 그런 것 팩트가 없는 한 이런 데 대한 검증은 이제 그 소명대로 다 내려두고 앞으로 본인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좀 공적 영역에서 검증이 좀 더 세밀히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소문이 돌기 전에 해명을 한 모습 또 이례적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윤석열 전 총장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보였던 이 도리도리 고갯짓, 이걸 놓고도 또 이런저런 말이 나옵니다. 또 이제부터는 이런 습관도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할 수는 없겠지요. 심지어 어떤 누리꾼은 세어봤더니 740번이나 고개를 도리도리 하더라. 그렇게까지 얘기했던데 그걸 또 3번 사람이 있다면 그것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주 돌리는 것 습관이겠지요. 그렇지만 좋지 않은 습관이라면 고쳐야 되겠죠. 한번 거기에 대한 반응을 들어보실까요? 어제 보면은 굉장히 또 그 불안정한 모습, 자신감이 없이 이렇게 고개를 계속 돌리면서 하는 그런 발언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분이 좀 준비가 아직 덜 됐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아직까지는 자기의 빛을 내지는 못하고 정부를 비판하는 방식으로 대립각을 세우는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아직 정치인으로서는 많이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정치 신인이다 보니까 그 고개를 좌우로 이렇게 보면서 이 흔드는 것은 이제 습관인데 그런 부분은 뭐 차차 옆에서 지적을 하니까 좋아지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말하는 스타일이 고개를 이제 좀 좌우로 이렇게 흔드는 스타일, 좌우를 보면서 얘기하는 스타일인데 어제는 뭐 이제 처음 그 많은 기자들 앞에 서다 보니까 처음에 좀 긴장해서 그랬던 것 같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는 뭐 일문일답 할 때는 거의 정상이 됐던데요. 그래요. 윤경호 의원 어제 보니까 고개를 좀 많이 흔들긴 하더라고요. 서울중앙지검장 할 때 답변 모습이나 그다음에 검찰총장 그 청문회와 기타 공식 석상에서의 모습과 비교를 해보면 뭐 확연히 나타나겠죠. 어제 좀 많이 흔든 건 사실이었던 것 같고요. 저는 뭐 말투 중에 물론 뭐 그건 진짜 개인의 버릇입니다만 되게 뭐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윤 총장이 마라는 표현을 참 많이 쓰더라고요. 그게 마는 일본식 아마 표현인데 간투사죠. 그런 말을 쓰는 분들이 과거에 있었죠. 정치인이나 관료 중에. 물론 일본 시대, 일제 시대를 어린 시절 겪었던 분들이 뭐 그런 몸에 밴 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윤 총장이 만약에 그게 배에 있는 얼투라면 그것도 앞으로 또 반복될 경우에 지적 한번 당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 들고요. 그런 거 저런 걸 보면 역시 이 대중정치인이라는 건 참 힘들다. 그리고 이게 검찰총장일 때 잣대와 또 총리일 때 잣대, 더욱이 대통령 후보로 나서겠다고 한 사람에게 되는 잣대는 이렇게 다르다, 엄격하고 가혹하다. 이걸 본인이 아마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메시지 전문가 의견을 다시 들어봐야 되겠는데 이 습관이라는 게 참 고치기 힘들지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도 말할 때 습관이 있었어요. 이렇게 입에 침을 바르는 습관이 항상 있었는데 그걸 그렇게 측근들이 고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얼마 못 가더래요. 이 습관이라는 게 참 어려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저는 이제 커뮤니케이션 이론 중에 메라비안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 메시지를 전달할 때 메라비안의 법칙이라는 게 메라비안의 법칙. 그걸 연구했던 교수가 이제 그 법칙을 만든 건데 메시지 전달을 100으로 놓고 본다면은 말로 전달되는 부분은 7%밖에 안 되고 이른바 시각적 요소가 55%, 그다음에 청각적 요소가 38%. 그러니까 비언어적 요소가 훨씬 더 많이 대중에게 전달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말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자세,
제스처, 그다음에 뭐 목소리 톤이나 어떤 음색 이런 게 더 중요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른바 언어적 요소와 비언어적 요소. 이건 사실은 이미지 컨설팅을 할 때 기본적으로 강의를 한다고 하는 커뮤니케이션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윤 총장이 어제 데뷔전을 좀 거칠게 치렀다는 표현들 혹은 평가들이 많으니까 앞으로 캠프에서 이런 부분들에 좀 심혈을 기울여서 아무래도 대중에게 훨씬 더 가깝고 좀 정감 있게 소구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예. 다정하고 웃음기 있고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간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아까 좀 지적하셨듯이 최사 같은 부분들도 쓸데없는 말의 최사들도 좀 최대한 줄여내는 예. 이런 훈련과 이런 연습을 통해서 준비된 지도자라는 인상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게 주는 것이 본인이 짧지만 대권 수업을 내가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빙 사례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좀 본인이 뭐 나에 대해서 뭐 좀 약간 디스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좀 더 보완을 하고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도 약간 뭐 좀 신경이 쓰였던 모양입니다. 조력을 받으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한번 들어보실까요? 굉장히 언어가 잘 정제되어 있고 고민이 많이 녹아있는 그런 연설이었다. 혹자들은 나중에 질의응답 과정이나 이런 것에서 다소 미숙함이 드러났던 부분을 지적하려고 하겠지만은 여러 사람들 조력을 받으면서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희망적인 시각으로 윤석열 총장의 정치 시작 행보를 바라보게 됐습니다. 박진영 교수는 대변인 할 때 네. 어떤 부분을 제일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저는 이제 첫 문장을 무슨 말로 할 것인가. 첫 문장. 예, 그걸 가장 많이 신경을 썼죠. 네. 우리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인상이 60%를 좌지우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뭐냐면은 이 첫인상이 나쁠 것 같으면 아예 시작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이제 노토리어스로 기억될 바에는 아예 기억되지 않는 게 좋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준석 대표께서 이 좋은 이야기를 한다고 했는데 뒤에 고칠 부분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실제는 잘 못했다. 그런 취지거든요. 실제로 어제 이 데뷔전을 보면서 민주당의 의원들이 지적은 했습니다만은 굉장히 좀 안심하는 뭐 그런 느낌을 좀 저는 받았습니다. 예. 그것은 뭐냐면 말로서 실력을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정치는. 근데 말이 좀 실력이 떨어진다라는 것과 또 한편으로 보면은 굉장히 오른쪽에 포지션을 하는 그런 입장을 보여줬기 때문에 중도 확장성이라든가 과거의 안철수처럼 새로운 정치로서 또다시 바람을 일으킨다든가 이런 부분은 좀 힘들지 않겠는가라는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태도 부분까지 짚어봤는데요. 사실 정치 완전 초년생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좀 한 수 접고 봐줄 만한 부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워낙 지지율이 높아서 그런 것도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평가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송영길 대표 어제는 비교적 점잖게 윤석열 총장 평가를 했지요. 그런데 현 정부에 대한 거친 표현은 못마땅했는가 봐요.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공격 포인트를 점검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문자를 이렇게 주고받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 공안 기획형사부 다 몰아내고 특수통들을 주요 요직에 다 앉힐 때 누가 시켜서 그렇게 했는지 이거야말로 검찰 권력을 사유화한 장본인이 본인이다. 이 정권과 내통해서 그 자리를 갔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문자를 주고 받았어요. 그런 것 점검을 해라 이런 뜻일까요? 한번 관련된 내용을 들어볼까요? 윤석열 전 총장이 출마 선언식에서 문재인 정부가 뭐 국민을 약탈하는 독재 정부다 이렇게 거세게 비판했는데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런 정부의 검찰총장을 지낸 사람이 자기 부정을 한 게 아닌가 싶으네요. 윤석열 총장 출마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축하드리고 이제 국민의 검증을 잘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미우면 검찰총장으로 일생을 보낸 분한테 대선 주자 지지도가 저게 높게 나오겠습니까? 평생 검사만 하시는 분이 바로 대통령 되는 경우는 동서고금에 찾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박진영 교수, 저 문자는 누구랑 주고받은 거예요? 아마 그 대변인하고 주고받은 대변인하고? 걸로 그렇게 예. 알고 있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검찰 쪽에 잘 많이 알더라고요. 검찰 개혁뿐만이 아니라 과거의 검찰 조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저런 것들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이제 파일 이야기
그 엑스파일 아닙니다. 송영길 대표는 그냥 파일이 하겠습니다. 예. 그때만 해도 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좀 뭐 걱정이 많았던 것 같은데 어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출마 선언을 보고는 좀 안심하는 그런 입장에서 좀 차분하게 이게 사실 구조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예. 윤석열 총장이 실제로 이건 뭐 파일이 아닙니다. 이건 파일이 아니고 있을 때 인사를 어떻게 했느냐 이런 것들을 점검하자는 측면이기 때문에 저는 차분히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야권 대선구도 본격적으로 판짜기에 돌입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등판으로 이제 판이 딱 짜여지게 됐는데 벌써부터 견제가 아주 심하지요. 홍준표 의원 검증 없이 초대해서는 정권 차출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비판의 화살을 날렸고 권영세 의원 지금 이렇게 인사들 모시는 그런 대외협력위원장을 맡고 있죠. 홍준표 의원을 향해서 남 욕 많이 하는 묻히고 잘 되는 꼴 없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너무 그러지 말라 이런 또 지적인 것 같습니다. 일단 윤석열 전 총장 국민의힘 입당을 두고 어제 했던 얘기 한번 들어보실까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과거에 탄핵도 겪었고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점들이 많으셨을 것입니다만은 저는 기본적으로 이 자유라는 가치 또 이 민주주의라는 것은 이 자유를 보장해주기 위한 것이고 또 국가 공권력도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는 것에서 한계를 갖고 거기서 멈춰 서야 되는 지점이 있는 것이지 다수결이면은 모든 일이 된다고 하는 그런 철학에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치 철학 면에서는 국민의힘과 제가 생각을 같이 하고 예, 아직 확실하게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죠. 오늘 이준석 대표 어떤 행사 자리에서 만났다고 하는데 조만간 만나기로 했다고 하죠. 이준석 대표 얘기를 들어볼까요? 조만간 한번 보자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어쨌든 저희 당의 공식 채널인 권영세 의원님과 먼저 소통하시고 저희가 또 따로 이야기할 게 있으면 그 다음에 만나 뵐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요. 윤 총장 입당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입장 전환 없으신가요? 저는 윤 총장뿐만 아니라 모든 외부에 계신 분들에게 문호를 항상 열고 있고 저희가 다만 저희는 공당으로서 이제 진행해야 되는 일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특정 주자를 위해서 일정 조정하거나 얘기가 어렵다는 것을 계속 이제 공지하고 있습니다. 경선 버스는 버스라고 하려 그러면은 무조건 정시 출발해야 된다는 게 입장이고요. 님과 어떤 이야기 좀 나누셨을까요? 아니, 제가 오늘 사실 처음 뵀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나누고 이제 가까운 시일 내에 우리 한번 뵙기로 그렇게 했고 뭐 더 깊은 얘기는 나눌 상황이 아니어서 못했습니다. 네. 대표님이 김한규 변호사 전망을 한번 들어볼까요? 국민의힘 입당할 것 같습니까? 뭐 사실 기정사실화 된 것 같고요. 왜냐면은 사실은 저는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세상에 드러냈을 때 국민의힘과 이제 정치 철학이 같다고까지 얘기할 줄 몰랐습니다. 사실 우회적으로 얘기할 줄 알았지. 이거는 뭐 노골적으로 국민의힘 지지자들한테 사실은 본인의 정치적 미래를 밝힌 것 같고요. 그래서 다만 시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게까지 국민들에게 본인의 입장을 밝혔으면은 예. 이걸 뭐 제3지대 이렇게 얘기하면서 시간을 질질 끄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회적으로 국민들을 속이는 것 아닌가. 차라리 그냥 노골적으로 그냥 이른 시일에 그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그 판단은 또 심판은 국민들한테 받아야겠죠. 오히려 그게 뭐 정직한 정치 행보 아닌가 또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윤경호 의원 보시기에 입당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언제쯤 하는 게 제일 효과가 높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의 후보 등록 시작되기 전에 들어가야 되는 건 당연한 거겠죠. 그러니까 8월 말 9월 초로 버스 출발 전에 와야 된다 그 얘기는 국민의힘은 지금 11월 9일까지로 정해놓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뭐 정당 내 규정이 아마 제가 알기에는 9월 9일 그러니까 60일 동안 이 경선 캠페인을 진행하는 걸로 아마 그렇게 되니까 그 이전일 것 같은데요. 지금으로 봐서는 결국 양자가 서로 필요로 하는 걸로 정치공학적으로는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제1야당은
제 가장 지지율이 높은 유력 후보를 품에 안아야 되는 거고 제 유력 후보는 제1야당이라는 조직력 그리고 흔히 말하는 이 플랫폼, 터전. 사실 이 플랫폼이라는 게 영어에서는 이 공약이나 아니면 입장 이런 뜻인데 우리는 지금 이 플랫폼이 마치 이 전체 이 터전처럼 이제 이런 뜻으로 쓰이고 있어서 좀 곤혹스럽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그런 차원에서 국민의힘을 윤석열 전 총장은 필요로 하겠죠. 지금은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결국 제3 세력화는 갈수록 물 건너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제가 그 연설문조차에서도 사람이 없는데 지금 언제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이렇게 정당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하나 더 추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수영 평론가 지금 이준석 대표 말하는 걸 들어보면 정시 출발 이 원칙 그렇게 쉽게 바꿀 것 같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렇지만 윤석열 전 총장 어제 출마 선언에 국민의힘 의원들 25명인가 갔다는 거 아닙니까? 당초에는 30몇 명이 가려고 했는데 지도부에서 뭐 꼭 그렇게 가야 되느냐 이렇게 해서 안 간 사람도 상당히 있다고 하고 이렇게 지지하는 의원들 지금 벌써 많이 있는데 정시 출발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뭐 관리자로서는 정시 출발을 끝까지 얘기해야 되겠죠. 그리고 최근까지 또 민주당 내에서 경선 시기를 가지고 내용을 겪다가 결국에는 체면만 구기고 다시 원칙으로 선회하지 않았습니까? 당대 경선을 공정하게 관리해야 되겠다는 당대표 입장에서는 당연한데 저는 어쨌든 그 이준석 대표는 그렇게 공정하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결국은 본인이 당대표로서 승리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승리 연합을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어저께 25명에 가까운 의원들이 윤석열 총장의 행사장을 찾은 거는 이른바 압박에 대한 그런 좀 약간 요인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대표가 8월을 고수하는데 저는 윤석열 총장의 지지도가 만일 9월쯤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만일 입당을 한다면은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도는 어쨌든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서 그때의 추이가 입당 여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예. 자, 홍준표 의원 지금 벌써부터 공격을 많이 하는데 홍준표 의원과 권영세 의원 얘기를 또 한번 들어볼까요? 난 그 사람 잘 몰라요. 근데 기사들이 요즘 인터뷰만 하면 윤석열 엑스파일부터 모르니까 또 요즘 와서는 이상하게 그 송영길 대표가 내가 엑스파일을 잘 알 것이다. 그 사람 기가 막힌 게 알면 지가 잘 알겠죠. 여당이고 정보수사기관으로부터 보고받고 자료를 다 모아놨다고 주장했잖아요. 자기가 다 더 잘 알던 긴데 송영길 그 대표는 느닷없이 날 물고 들어가고 쏙 빠지려고 하고 기자분들 오신 분들은 윤석열 엑스파일은 윤석열이한테 가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오늘 뭐 출마선언 하셨다는데 그 가서 그 집중적으로 물어보세요. 저한테는 더 이상 묻지 마고. 자, 오늘 이래 끝내겠습니다. 홍준표 의원님은 뭐 본인 얘기나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떤 자리에서 그런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남 욕 많이 하는 분 쳐놓고 잘 되는 꼴이 별로 없거든요. 아이고. 뭐 아마 홍 의원도 이제 본인 얘기를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현명한 분이니까 이게 전례가 최소한 몇십 명 정도는 있어야지 이게 그 검사 출신이 하나도 없는 걸로 봐가지고는 지금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식의 평가를 할 수가 있지. 그런 상황에서 그 전례 때문에 뭐 검사 출신이 대통령이 되는 거는 뭐 기대는 안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그야말로 논리학에서 얘기하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박진영 교수 이제 권영세 의원은 대외협력위원장이니까 이런저런 사람들 모셔야 되는 입장이고 그런데 홍준표 의원은 이렇게 쭉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윤석열 전 총장 할 때 그 전 검찰총장 딱 한 번 묻히고 나머지는 계속 윤석열이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신감이 있는 거죠. 자신감이 있는 거고 이제 권영세 의원이 비판을 했습니다만은 저 정도 이야기 못할 거면 정치 안 해야죠. 정치 안 해야 되는 거 사실 우리 이런 시사 프로도 못합니다. 정치의 본질이 사실은 타인과의 투쟁이지 않습니까? 투쟁을 통해서 나의 권력 지분을 높이는 게 정치의 본질이다 이렇게 봤을 때 저 정도 이야기는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요. 아마 이런 이 호랑이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국민의힘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계속적으로 고민을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 같았으면요, 이 지도부가 새로 영입되어 오는 사람들에게 뭔가 이 꽃가마를 태워주기도 하고 지분을 일정 보장해주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국민의힘의 신주류가 그런 지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건조하게 대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총장이 내부의 이 호랑이 같은 사람들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저는 숫자도 셀 거라고 봅니다. 예. 내가 들어갔을 때 내 편에 대줄 사람이 몇 명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지지율의 추이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당분간은 또 고민을 계속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수영 평론가 어쩌면 앞으로 여권보다는 야권 내의 견제가 더 많을걸요? 원래 전쟁도 외부의 전쟁보다 내전이 더 무섭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결국은 저는 제가 보기에 우리 프리미어리그 축구할 때도 그래요. 그 우승 경쟁은 우리가 뭐 그냥 경쟁인데 강등권은 전쟁입니다. 이게 내부가 치열할 수밖에 없는 이유인데요. 전 그런 점에서 하여튼 앞으로 흥미진진하게 야권의 이 경선 구도가 굉장히 아주 역동성 있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야구로 시작해서 축구로 끝내시는 그렇습니다. 예.